이번 시간에는 발표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글쓰기 경험이 좀 많은 편이에요. 발표하는 것보다는. 글쓰기는 오늘은 사실은 첫 시간이고 1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양이 제한적이라서 참 여러 가지 현란한 노하우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소개를 못 드렸는데, 그거는 아쉬운 대로 뭐 2학기 때 어떻게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고, 발표에 대해서는 뭐 이제 이것도 이제 저의 경험과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글쓰기하고 마찬가지로 어떤 이것도 뭔가 정형화되고 텍스트 같은 뭐 교과서적인 어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저런 강연들 하고 하면서 좀 겪었던 체험들 바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실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참고 그냥 저런 게 있구나라고 그 정도로 좀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이렇게 발표를 할 때 사전에 뭐 좀 이렇게 체크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생각나는 대로 적어본 게 대충 이제 이런 거예요. 발표 시간하고 청중을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발표의 목적이 뭐냐 이것도 이제 잘 따져봐야 되고, 그 현장에 대해서 조금 분석도 해봐야 되고, 그 발표 방식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우선 발표 시간을 보면은 그러니까 보통 이게 할당 시간의 한 10% 정도 여유를 두는 게 좋아요. 그래 안 쫓기지. 근데 제가 이제 뭐 글쓰기도 그렇고 발표하기도 그렇고 막 이런 게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 얘기는 하지만 제가 안 지키는 게 더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어봐서 알겠지만, 또 강연 같은 걸 할 때 이렇게 그냥 예를 들어서 이 수업은 저 혼자 떠드는 거잖아요. 뒤에 누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근데 어떤 학회 같은 경우 여러 명이 줄줄이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늦어져요, 그죠? 정해진 시간을 오버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경우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4시 45분에 수업이 딱 끝나고 그 뒤이어서 바로 다른 수업이 있다. 이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어느 정도 정해진 시간 안에 여기를 비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10% 정도는 여유를 두는 게 좋아요. 그 사람들, 대체로 듣는 사람들이 빨리 끝내주면 좋아해요. 그죠? 여유가 있고 빨리 끝내주면 좋아합니다. 진행하는 사람도 있고. 쓸데없는 얘기 안 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대략 좀, 그러니까 뭐 많이 준비했다가 얘기를 못 하는 것보다는 조금 모자라게 준비를 해서 여유 있게 하는 게 차라리 좋아요. 그래서 그냥 조금 한 뭐 10%, 5% 정도 빨리 끝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시간에 따라서 발표의 목적하고 설계가 달라집니다. 그 시간에 대한 그 요소를 많이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 청중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숫자, 성별, 나이, 직업 등에 대해서 일단 봐야 되고, 청중이 뭘 원하는가.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성별도 따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사실 잘 없을 때도 있어요. 없을 때도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주최하는 책에 이렇게 미리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근데 또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나 주로 발표를 하는 공간이 뭐 학회 때 이렇게 뭐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청중이 누군지. 그때는 뭐 따로 분석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전혀 잘 모르는, 청중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일단은 알고 가야 돼요, 사전에. 어떤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을지. 표현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2013년 이제 노벨 물리학상 수상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물리학과 학생들 대상으로 할 때는 수식이 좀 들어가요. 학생들이 그런 걸 원해. 그럼 뭔가 좀 물리 같거든. 근데 그거를 딴 데 가서 무슨 학교 선생님들한테
뭐 라그랑지안 쓰고 이러면은 미쳐버리죠, 듣는 사람은. 그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거 잘 따져야 되고, 특히나 중요한 게 이제 청중이 대체 뭘 원할까? 이거를 좀 파악이 되면은 최대한 파악하는 게 좋아요. 저 사람들 여기 와서 내 얘기를 듣는 목적이 뭐냐? 왜 왔느냐? 이게 뭐 100% 이렇게 감지가 안 될 경우도 있겠지만 최대한 좀 그걸 알려고 노력을 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다음 발표의 목적. 학회 가서 논문 발표하는 거는 결과 요약 정리죠.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앱스트랙트를 잘 얘기하는 거예요. 앱스트랙트. 앱스트랙트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내가 뭐 했다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논문에서 내가 뭘 했다는 거예요. 뭐 실험 같으면 내가 뭘 메저먼트 했다라든지 뭔가 디스커버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론 물리니까 뭘 계산을 했다, 뭘 보였다. 그게 이제 중요해요. 한두 문장으로 요약이 될 수 있는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발표 내용은 그 결과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나의 작업에 대한 연구 활동의 결과에 대한 요약 정리예요. 그 다음에 세미나를 발표할 때는 보통 이제 학회 발표는 그래서 20분을 넘는 경우 별로 없죠, 이게. 근데 이제 세미나를 하는 경우에는 이 내가 연구한 걸 가지고 똑같은 건데, 똑같은 내용인데 이거를 무슨 컨퍼런스 가가지고 한 20분 얘기하는 거하고, 아니면 어느 학과에 가가지고 세미나를 해달라. 요즘 네가 한 거에 대해서. 그럼 보통 한 1시간 세미나가 잡혀요. 그죠? 대학원생은 안 해봤을 수도 있겠는데 보통 교수님이 시켜서 대신 가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없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학위를 받거나 이러면은 이럴 기회도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세미나는 일단 시간도 길고, 이때는 그 토픽에 대한 해설입니다. 토픽에 대해서.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그 결과를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를 둘러싼 어떤 토픽, 내가 왜 이런 일들을 했는지, 이 주제, 연구 주제 자체의 어떤 그 중요성, 의미,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죠, 세미나는. 강의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체계적이고 디테일하게 뭘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렉처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다분히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렉처는 그렇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대중 강연은 초딩도 이해할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거지. 재수 없으면 유치원생도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이게 어려워요. 특히 이제 연령대가 내려가면 정말로 옛날에 제가 초등학생들 앞에서 입자물리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뭐 정신 없습니다, 일단. 울고 뭐 보통 엄마들 같이 와요. 참, 그러니까 연령대가 낮아지면 가장 어렵습니다, 그게. 그 다음에 현장을 좀 분석을 또 해야 되는데, 그 강연하는 현장에 대해서 공간의 크기와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뭐 목소리로 그냥 할 건지 아니면 마이크를 쓸 건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스크린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뭐 여기서 내가 이렇게 돌아다닐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도 좀 봐야 되고, 사용 가능한 장비, 그러니까 뭐 내가 뭐 노트북을 연결해서 동영상이나 음향이나 뭐 소리, 음악이나 이런 걸 내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사전에 점검을 잘해야 되고, 현장 분위기, 그러니까 전반적인 현장 분위기, 아니면 거기서 이전에 했던 다른 강연의 어떤 분위기 같은 거, 이런 사전 정보들을 많이 입수하면 입수할수록 좋아요. 그냥 무턱대고 갔다가 보통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익숙한 데서 하면 편한데 나름, 그렇지 않으면 당황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자기가 준비한 것의 100%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현장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고, 발표 방식은 크게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을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말 중심으로 할 거냐, 슬라이드 중심으로 할 거냐, 아니면
판서 중심으로 할 거냐. 뭐 렉처를 만약에 한다면은 뭐 이게 또 중심이 될 수가 있겠죠. 막 적어가면서 세미나를 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슬라이드를 중심으로 하거나 뭐 그냥 말로만 중심으로 하거나. 그 앞에 있는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내가 발표를 할 수 있는 방식이 뭔지는 그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를 이제 설계를 할 때 20분, 발표 시간이 20분 이하다. 보통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학회 가서 발표하는 게 대략 20분 내지 15분 정도. 그죠? 맞아요? 아닌가? 몇 분이에요? 보통? 네? 15분? 15분, 20분. 예. 저도 한국 물리학회 가서 논문 발표하면 한 15분 정도 되거든요. 내지 20분. 그리고 인터내셔널 학회도 보통 한 뭐 패럴렐 세션 톡 같은 건 20분 정도죠. 플래너리 톡 되면 한 40분 내지 1시간 정도 되고. 20분 이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20분 이하 톡을 할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럴 때는 발표의 자기 완결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는. 그래서 이때는 제일 중요한 게 단 하나의 강렬한 메시지를 던져야 돼. 내가 연구한 게 왜 중요하냐? 이 결과가 왜 중요하냐? 그 전에 이게 중요하지.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했다를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주저리 얘기할 시간이 없어. 내가 뭘 했다. 이번에. 뭘 했는데 보통은 그게 새로워야 돼. 그죠? 그래서 내가 뭘 했는데 이게 왜 새로우냐? 왜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한 연구에 관심을 가져야 돼? 이것만 얘기하면 돼요. 그럼 20분 다 가요, 사실. 더 얘기하면 그걸 중심으로 다른 걸 배치를 하면 되는 거지. 그냥 하나의 강렬한 메시지만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아, 사람이 들었을 때, 아, 저 친구가 뭘 했다. 이게 이제 기억에 남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재미있구나. 요거 하나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20분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다음에 60분 이상이 되면은, 그러면 이때는 나름 이제 그러니까 자기 완결성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하나의 어떤 스토리가 되면 좋아요. 안 그래도 되지만, 그래도 60분 이상 넘어가면은 꽤 이게 좀 여유가 있잖아요, 시간이. 그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고 그 전체를 따라오게 하려면은 하나의 스토리로서의 완결성, 이거를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중간이면은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뭐 30분짜리도 있고 40분짜리, 50분짜리도 있고. 근데 대체로 이제 길어질수록 이쪽에 대한 염두를 좀 하시는 게 좋고, 짧을 때는 이제 이쪽을 생각하는 게 좋아요. 대략 한 30분 정도까지도 별로 30분 정신없이 지나가요. 그죠? 여러분 겪어봐서 알겠지만 30분 정도까지도 그냥 한 가지, 한 50분 정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40분 톡을 한다 하더라도 이쪽을 따라가는 것보다 이쪽에 내가 그러면 메시지가, 강렬한 메시지가 그냥 한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내지 두 개가 들어갈 여유가 되면은 그거 두 개만 배치하고 다른 모든 것들은 그걸 중심으로만 이제 구성을 하는,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는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요게 사실은 중요해. 사람들 뇌리에 어떤 메시지를 남길 거냐.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톡에 대해서도. 그거를 중심으로 모든 걸 배치하면 됩니다. 15분 발표, 제가 15분 발표를 해본 적이 있는데,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제가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사진인데, 너무 살쪄서, 지금도 살쪘지만 참, 제가 제 사진을 보기가 민망한. 15분인데, 이때 제가 했던 내용이, 이해 노벨 물리학상 힉스 입자. 그걸 어떻게 15분에 얘기를 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하여튼 보면은 그때 제가
슬라이드를 띄우면서 하긴 했어요. 슬라이드를 띄우면서 하겠는데 그 슬라이드에 많은 내용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15분이기 때문에 그냥 한두 문장만 들어가요. 이렇게 이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요걸로 15분을 그냥 가는 거예요. 세상이 뭘로 만들어졌냐. 그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힉스라는 놈이 있다. 그런데 똑같은 강연인데 작년에 제가 그 10월 10일 날 여기 그 고대 대학원 세미나에서 그 내용 강연을 했어요. 1시간 강연인데 그때는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슬라이드가 이런 식으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라고 하면서 이런 많은 정보를 줄 수가 있어요. 1시간 강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시간이 어떠냐가 사실은 굉장히 좀 크리티컬해요. 크리티컬하고 그래서 실제로 발표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팁이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 같아. 뭘 남길 거냐 듣는 사람한테. 그냥 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그냥 가도 되는데 이왕이면은 듣는 사람 가슴에 뭔가 하나 강렬한 메시지를 남기고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게 뭔가를 먼저 고민해야 돼요. 얘기하는 사람이. 물론 듣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그 의도대로 다 뭔가를 기억하고 가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지만은 얘기하는 사람은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거를 염두에 둬야 되는 거야. 목표가 명확해야 돼. 내가 지금 오늘 듣는 사람한테 이거 하나는 내가 꼭 기억에 남기도록 하겠다. 특히나 시간이 짧을수록 뭐 1시간에서 길면은 그러면은 좀 포커스가 잘 이렇게 안 맞아질 수도 있고 막 얘기하면 여러 개 기억이 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강조점이 한 개 이상 두세 가지로 늘어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내가 뭐 오늘 뭘 수업을 듣는 사람들한테 아니면은 뭘 청중들한테 뭔가 하나를 진짜 이거 하나는 내가 다른 건 다 기억을 못 하더라도 이거 하나는 내가 남기도록 해야겠다. 이게 명확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많은 걸 포기해야 돼.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포기할 수 있으려면은 사실은 또 다른 얘기인데 포기를 할 수 있으려면은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그 대상을 잘 모르면 뭘 포기할지를 몰라. 다 얘기해줘야 될 것 같잖아. 그죠? 그게 내가 잘 알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 몰라서 그러는 현상이 생겨요. 잘 아는 사람들은 포기를 잘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거 뭘 발표를 하러 가는데 뭘 포기해, 뭐 주저리 많아지면은 내가 그걸 완벽한 이해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거는. 주변에 문의를 해보세요. 주위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때는. 전체 발표 내용 한두 가지 스토리로 이제 구성을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 글쓰기에서 나왔던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 이야기 서사 구조가 되면은 좋다는 거지. 이게 쉽진 않아요. 말은 쉬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 스토리가 되는 한 가지 이제 그 손쉬운 방법은 이런 거지. 그 토픽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 간략한 히스토리, 내지는 최근의 어떤 그 동향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그 최근의 동향을 어느 정도 아는 게 중요해요. 그 최근의 동향 속에서 그 속에서 지금 내가 리서치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자연스럽게 왜 내가 리서치를 한 게 새로우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어쨌든 최근의 연구 동향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결국 뭐 인트로덕션에 들어간 내용이지. 그게 어쨌든 스토리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 다음에 강약 조절. 그러니까 뭐 짧게 얘기할 한 15분, 20분 얘기할 때는 사실 뭐 별로 필요가 없는데 1시간 이상 얘기할 때는 이게 그 톤의 강약 조절도 되게 중요해요. 제가 딴 데 가서 강의하면은 이제 그 흔히 받는 지적질이 이건데 그냥 쭉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쭉 듣다 그냥 자요. 한 40분 정도 지나면은. 그래서 주최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니 목소리는 좋은 것 같은데 중저음이 그냥 쭉 깔리니까 그대로 거기 묻혀서 사람들이 잔다고. 그래서 한 3-40분 정도 될 때 한번 목소리를 소프라노로 올려가지고 사람들 잠을 좀 깨웠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많이 듣고 저도 알긴 아는데 뭐 내 습관인데 잘 고쳐지지도 않고 알긴 아는데 중요한 건 그거를 알고 자기의 단점을 알고 고치려고 노력을 일단 아는 게 중요하지. 모르면 고칠 생각도 안 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게 사실 이 문제가 이제 저의 단점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얘기할 때 크고 자신감 있게 무조건 지르는 게 장땡이야. 일단 발표할 때는 막 그냥 이렇게 그 옆 사람한테 속삭이듯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들려요. 안 들리고 저 사람 뭐 하나 우물우물 하나 이러면 그냥 실패하는 겁니다. 무조건 크게 지르세요. 무조건 용기 있게. 그 강조점을 이제 계속 반복을 해줘야 돼. 사람들은 이것도 아까 그 글쓰기와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쓴 글에도 관심이 없고 여러분 발표 내용에도 관심이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잖아. 여러분 학회 가가지고 남이 뭐 했나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그저 그냥 예를 들면 뭐 아주 좀 대가급의 유명한 사람이 한번 발표하면은 저 사람 무슨 얘기하나. 그지? 뭐 지도 교수님 무슨 얘기하나. 이거 듣고 다 나가잖아 보통. 그죠? 관심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어차피 관심 없으니까 대충 하고 나와도 되는데 그래도 내가 어쨌든 좀 신경 써서 발표를 해야겠다. 듣는 사람한테 뭔가 임팩트를 주고 싶다. 라고 할 때 자기는 그러고 싶지만은 듣는 사람들은 아니거든. 듣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잘 잊어먹어. 얘기했던 거. 발표하는 사람은 자기 내용이 뭔지 다 알지. 중요한 게 뭔지. 처음 듣는 사람은 관심도 없는데. 관심도 없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전공 분야가 일치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학회 가더라도. 그죠? 그럼 잘 몰라요. 뭐가 중요한지.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계속 반복을 해줘야 돼, 몇 번. 각인을 시키는 거지. 막상 세뇌시키는 거예요, 세뇌. 이게 중요하다. 내가 이거 했다. 반복을 해줘요. 그리고, 이게 또 포인트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한 120%를 보여주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뻥을 치는 거지, 어떤 의미에서는. 나는 100을 가지고 있는데 120% 보여준다는 거는, 뻥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 뻥이 사기를 친다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막 그 에너지가 넘치고 어마어마한 뭔가 저 사람은 뭔가 있는 것 같아. 이제 이런 그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80%도 못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별로 보잘것없는 내용인데 뭐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 것처럼 120%를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뭐 200%를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 이제 그게 너무 심해지면 듣는 사람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 아우, 저놈 또 뻥치고 있네.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거는 좀 심하지만은 어쨌든 제가 볼 때 한 120%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쨌든 자신감 있게 들이대야 돼요. 자신감 있게. 그리고 여러분은 학생이잖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학생은 뭘 해도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한테 책임을 지으려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한국적인 풍토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 전기전자공학부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한국적인 풍토는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책임을 지우는 게 일상화돼 있잖아요. 아닌가요? 그죠? 여기는 아니죠. 여기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제가 자라온 환경은 그랬어요. 학생은 절대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by definition. 그러니까 막 질러도 되는 거예요, 사실. 막 지르는 게 좋아요. 막 지르고, 막 지르기가 주저되는 이유가 뭐예요? 잘 모르니까. 그죠? 틀릴까봐. 그래서 비난이 쏟아지면 어떡하나. 근데 뭐 교수들도 막 틀립니다, 어차피. 뭐 교수가 하는 얘기가 100% 다 맞는 얘기일 리가 없잖아요, 일단. 대가들도 막 틀려요. 실수도 하고. 그래서
소심하게 이렇게 이게 맞나 틀리나 이렇게 쪼그라드는 모습이 훨씬 더 보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과감하게 지르고 그래야 내가 뭘 틀렸는지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 그냥 이렇게 우물우물하고 소심하게 눈치나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발표하는 내용 중에 뭐가 잘 됐고 잘못됐는지 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발전이 없는 거지. 근데 내가 어쨌든 이거는 내가 꼭 세게 질러야겠다 해가지고 한번 몰아치면은 그러면 리액션들이 오잖아. 야,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되냐? 그럼 여러 가지 반응들이 격하게 오죠. 내가 격하게 하면 그 반응이 격하게 와요. 그러면 거기서 많이 배우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뭐 몇 년 된 이야기인데 입자물리라는 분야가 또 그러니까 보통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많이 벌어지고 뭐 학생들이 갈굼을 많이 당하고 거의 이제 그 뭐 좀 심한 경우에는 이제 뭐 지도교수의 계산기로 전락을 하거나 뭐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그렇게 커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도 박사학위를 받고 무슨 발표를 할 때도 눈치를 보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게. 그리고 말끝이 흐려져요. 뭐 우물우물 하다가 이러고 완결적인 문장이 나오지가 않아.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눈치를 보고 눈을 주로 이제 내리 깔거나 불안하고 초조한 눈빛으로 여기저기 훑어보거나 만약에 그 청중 속에 지도교수가 있다 그러면은 막 눈만 마주치면은 괜히 막 이렇게 주눅이 들고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앉아있는 사람은 보면은 저 사람이 얘기하는 물리적 내용 이게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쟤 왜 저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죠. 얼마나 이렇게 주눅이 들게 평소에 갈굼을 당했으면은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학생 개인의 탓도 있겠지만은 또 그 한국적인 상황이 빚어낸 비극의 현장이기도 해요, 그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뭘 좀 잘한다고 해서 극복이 되는 문제들은 아니죠. 왜냐면 학생이 무슨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임을 안 져도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세요. 뭐 학문적인 책임질 필요 없어요, 당연히. 학생은 배우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특히 그런 풍토는 이제 외국 학회 같은 거 가보면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잖아. 학생은 뭘 해도 용서가 돼요. 뭘 해도. 무슨 짓을 해도. 정말 어이없는 얘기를 해도 다 용서가 돼. 그러니까 그 특권을 여러분이 많이 누리셔야 돼. 그걸 가지고 누가 갈구면은 그 갈구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주눅 들지 마세요. 절대로. 그 10분 이내에 이제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발표할 때 원고를 준비하는 게 좋아요. 한번 말이 엉켜버리면은 10분 중에 2, 3분 가버리면은 20%나 30%가 날아가는 거잖아.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를 준비하는 게 좋아요. 그 10분 이내면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원고를 준비해도 원고 자체가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사실. 저도 세바시 15분 할 때는 원고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 짧은 시간에. 이걸 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저는 이제 15분 중에 한 12분 내지 13분 정도로 준비를 했지, 원고를. 이거는 세바시는 시간이 중요하니까, 15분 시간이 중요하니까 그 10% 정도의 버퍼링을 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고를 준비해가지고 그러면 조금 이제 여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원고를 다 외우면 좋겠지만은 외우지 못하더라도 원고를 써놓고 계속 연습을 하면은 그러면 실수를 줄일 확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브랜드, 그러니까 자기 색깔이 있어야 돼, 자기 색깔.
이거는 자기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주변에 듣는 사람들한테 잘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기 색깔을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학생이기 때문에 이게 단지 뭐 그냥 단순히 무슨 학회 가서 발표하는 이런 걸 넘어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졸업하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뭐 회사를 가든 계속 학계에 있든 어디를 가든지 뭔가를 내 의견을 정리해서 발표하고 이런 기회가 어쨌든 이건 피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학생 때는 뭐라는 건 진짜 자기 색깔을 찾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나한테 가장 맞는 게 뭔지, 그리고 청중들이 가장 반응이 좋은 게 어떤 거였는지 이런 거를 쭉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시도를 많이 해보세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킬링 아이템을 하나 찾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누차 얘기하자면 이 한 방이 중요해요. 한 방. 특히 시간이 짧을수록 한 방. 그러니까 물론 그냥 아주 통상적인 뭐 무슨 학회나 이런 거 발표할 때는 뭐 이런 굳이 뭐 이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게 별로 이제 뭐 안 중요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어쨌든 이걸 습관화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어떤 발표 현장에서라도 뭔가 한 방, 뭐 아주 대단한 한 방이 아니어도 돼. 아주 대단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냥 밋밋하게 이게 지금 발표가 흘러가는 것보다는 뭔가 한 방. 그게 아까 얘기했던 강렬한 메시지예요. 사람들 뇌리에 남길 강렬한 메시지. 그게 꼭 내가 얘기하는 어떤 그 토픽의 주제와 관련된 한 방이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그런 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유머 코드라도 차라리 그런 게 없으면 유머 코드라도 하나 그냥 한 방을 그냥 사이드 이펙트로 넣으면 그게 굉장히 전체 발표에 윤활유 역할을 해줘요. 그것도.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뭔가 한 방을 하나씩 찾으셔야 됩니다. 저도 뭐 강연을 하거나 여기 수업을 하거나 할 때도 제일 먼저 생각한 게 한 방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해요. 한 방. 그래서 우리 그 수업을 할 때 한 방. 1강 때는 제가 생각했던 한 방이 이제 이런 거고, 2강 때는 이런 거고. 제 나름대로의 어떤 한 방들을 이렇게 막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중에는 성공을 한 경우도 있지만은 또 어떤 경우 여러분이 뭐야 저거 이런 쌩 까고 지나가는 이런 경우도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끝없는 실패를 하지만 또 이렇게 해봐야 다른 데 가서 할 때는 여기서 성공한 거는 딴 데서 성공할 가능성도 높죠. 그죠? 한 방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중들의 반응을 이제 또 모니터링을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미리 예상을 하는 게 일단은 중요해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대체로 어떤 반응일 것이다. 이게 이제 예상이 물론 잘 안 되겠지만, 근데 자기도 청중 입장에서 이렇게 들어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객관화시켜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내가 청중의 입장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가질지가 대략 예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자기가 발표를 할 때도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이제 해보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 때 앉아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를지, 그 마음에 어떤 심적 변화가 생길지, 잠이 더 쏟아질지, 이런 걸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사고와 감정의 흐름, 이런 걸 이제 예측하고 유도하는 게 참 이게 중요한데, 물론 쉽지는 않죠. 무슨 우리가 심령수사도 아니고, 그죠? 쉽지는 않지만은, 근데 내가 목표한 바가 있잖아. 아까 얘기했지. 내가 전하고 싶은 강렬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다 들었을 때 사람들 가슴속에 뭔가 남겨야 되겠다라는 게 있는데, 그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감정의 흐름들이 생겨야 될 건지, 이런 거를 최대한 하여튼 고민을 하면 좋아요.
그래야 내가 만약에 진짜 한 방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한 방이 나오면 사람들이 저거 뭐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그 청중들이 그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이제 어떻게 그 감정과 사고가 발전을 해나갈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끝나고 났을 때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남을 거냐 이걸 또 예상을 해봐야 돼요. 결국 이거 하나를 남기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를. 뭐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뭐 1시간 수업 듣고 나서 머릿속에 남는 게 뭐 10가지는 택도 없습니다. 그죠? 그냥 한두 개 남으면 많이 남는 거예요. 한두 개 강렬한 메시지를 남기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사후에 그 반응들을 점검하면 좋아요. 끝나고 나서 이제 그래서 모니터를 해보세요. 물론 겁나지. 이상한 얘기들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배나 동료들한테 자기가 발표할 기회가 있으면 끝나고 나서 한번 물어보세요. 보통은 예의상 좋은 얘기 해주죠. 어우, 잘했어. 그런데 그 예의상 해주는 말들 속에 잘 보면은 뭔가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거 캐치를 잘 하셔야 돼요. 캐치를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 청중들한테도 중요하게 접수가 됐는지는 별개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어디서 미스매치가 생기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나는 그냥 별뜻 없이 던졌는데 반응이 좋은 경우가 있고, 이거는 진짜 내가 중요하다고 던졌는데 아무런 관심도 못 받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다음에 좀 더 좋은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드백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4강 할 때 이 케플러 강의라면서 이제 이때 제가 준비했던 한방 중에 하나 뭐냐면은 그거 2절주 900장 900장 계산한 거예요. 저는 내가 하는 일이 이론 물리라서 계산하는 게 일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나는 하여튼 그게 무슨 900장을 계산하냐면서 이게 나는 참 그 케플러를 볼 때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그런데 그 상대적으로 케플러가 자기의 신념보다도 브라헤 데이터를 훨씬 더 신뢰를 했다라는 거는 그냥 중요한 포인트인데 나한테는 체화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하지, 그냥 그러고 만 거지. 내가 가슴으로 이건 진짜 중요한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건성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한 건데, 실제로 이제 수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요약문을 낸 거를 보면은 그 부분에 여러분들의 언급이 되게 많았어요. 자기의 신념보다도 플라톤적인 신념보다 정말로 사이가 안 좋았던 브라헤의 데이터를 더 신뢰했던 케플러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았던. 그러니까 저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게 2절주 900장 얘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예상을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이거 글쓰기 강연을 제가 몇 번 했는데, 그 매뉴얼 이야기는 한석규의 이거 쓰는 거요. 비디오 매뉴얼 쓰는 거. 그것도 사실은 그냥, 말하자면 좀 지나가다가 얘기를 한 건데, 이공계에서는 그래서 매뉴얼이 중요하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자칫 또 잘못 얘기하면은, 아니, 뭐, 우리는 전자제품 만들어서 뭐 매뉴얼 쓰기만 하는 게 글쓰기냐, 이런 또 이런 게 있을까 봐서 그냥 또 건성으로 지나갔는데, 나중에 그 강연 이후에 이렇게 들어온 얘기들이 매뉴얼이 기억에 남았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글쓰기 얘기를 제가 한 1시간 얘기했는데, 밖에서 한 2시간 이제 글쓰기 강연 쭉 하고 나면은, 그러면 들어온 얘기가, 매뉴얼 이야기가 참신하다. 매뉴얼 얘기가 굉장히 가슴에 남는다는 피드백이 있어요. 난 전혀 예상을 못한 거지. 그러니까 일치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포인트하고 듣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기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고, 그거를 항상적으로 점검을 하고 피드백을 해야 돼.
그리고 어떤 내용뿐만 아니라 자기의 습관 같은 거 아까 얘기했지만 습관, 나쁜 습관 이런 거 자기는 모릅니다. 그 나쁜 습관은 이게 글쓰기에서도 그런데 나쁜 습관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자기는 모릅니다. 그거를 주위 사람들한테 들어서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저도 지금 이렇게 촬영하고 있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제 강의를 한 번씩 봐요. 이렇게 찍어 놓은 거를. 근데 그 보려면 일단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고, 너무 민망해. 보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살 빼야겠다. 막 이런 생각. 왜 이렇게 옷빨이 왜 이렇게 안 맞을까? 막 이런 생각부터 들어요, 우선은. 근데 하여튼 내용을 딱 들으면은 이제 보이는 거지. 내가 저런 안 좋은 습관이 있구나. 라는 게 조금씩 보여요. 정말 창피해서 미치죠, 아주. 근데 그런 습관들이 누구나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본인은 모르는, 본인만 모르는. 그래서 그런 걸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모니터링을 하고 얘기를 듣고 그렇게 고쳐나가는 게 하여튼 반응들을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 제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자면은 그 슬라이드 역할을 먼저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보통 대부분 이제 슬라이드를 동반해서 발표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슬라이드가 발표의 주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슬라이드가 발표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스티븐 잡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슬라이드를 주된 매체로 쓰는 게 일단 제가 생각보다 머리가 좀 나빠요. 그래서 슬라이드에 뭐 많은 정보를 때려 넣어야 돼. 그래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빠짐없이 다 얘기를 해요. 저도 옛날에 20대 때는 나름 총명하다는 얘기를 들을 때는 한 10분 뭐 연설을 할 기회가 있으면 원고를 다 외울 정도였어요, 그때는. 근데 뭐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그러니까 슬라이드에 별 내용 없이 몇 장수도 별로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얘기를 정말 잘하세요. 그런 사람이 정말 부러워,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는 하여튼 그 많은 걸 다 기억을 못해서 일단은 슬라이드에 때려 넣자는 주의예요. 그러니까 발표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할지를 먼저 정하고 슬라이드를 제작할 때 몇 가지 팁이 있는데 슬라이드 전체를 이렇게 의미 단위로 이렇게 뭉텅뭉텅 모듈로 하는 게 일단 편합니다. 그럼 전체 슬라이드는 그 모듈들의 총합이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코딩하거나 할 때도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하나의 슬라이드에 많은 거 다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썩 좋은 예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슬라이드에 많은 걸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좋은 프레젠테이션을 하려면은 하나의 슬라이드에 많은 게 들어가면 별로 안 좋아요, 사실. 별로 안 좋고 텍스트가 많은 거 진짜 안 좋습니다. 이거는 글자가 많으면 안 좋아요. 그 글자는 그러니까 핵심어 키워드 중심으로 무조건 크게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과 도식으로, 그러니까 글자 대신에 그림하고 도식으로 스토리를 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용을 쪼개서 의미 단위로 모듈을 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구성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슬라이드를 제작해 놓으면 나중에 업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이 모듈별로 이렇게 다시 재조합이 가능하죠. 그죠? 새로운 어떤 슬라이드를 만들거나 할 때 업데이트 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랑 비슷해요. 좋은 모듈과 좋은 펑션 등과 이런 거를 그 자체로 잘 가지고 활용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잖아요. 사실 프로그램 제가 할 줄 아는 게 사실 없긴 한데
하여튼 슬라이드를 만들 때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좋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주면 안 됩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잘 보세요. 제가 그냥 이렇게 슬라이드를 켰어요. 저번 수업 때 한 거. 이렇게 하면 미치죠? 예? 일단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이렇게 들어가면. 우선 남자들은 전부 다 이쁜 여자한테 다 가겠죠. 그죠? 그럼 뭐 이게 빨간 글씨도 있고 막 이러면은 뭐 시선이 여기 갔다 막 그냥 이렇게만 한꺼번에 갑자기 딱 나가면은 정보 전달률 제로입니다, 제로. 뭘 하는지 눈에 안 들어와. 일단 피곤하잖아. 너무 많고 복잡하고. 그래서 슬라이드 하나에 양이 많이 들어가면 별로 안 좋아요, 사실은. 안 좋은데 저는 이제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는 방식이 이런 거죠. 제가 이걸 극복하는 방식은 이렇게 하나씩 보여줘요, 하나씩. 그러면 그나마 좀 낫죠, 이게. 그나마 좀 낫고, 그래도 이게 사실 여기서 다음 단계 넘어가려면 생각을 사실 좀 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되는데, 제한된 시간에 또 그럴 수 없는 또 아쉬움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아쉬운 대로 어느 정도 커버는 돼요. 한꺼번에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보다. 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슬라이드 하나에 정보를 많이 안 담는 게 일단, 그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억에도 오래 남고. 그 다음에 이거도 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그냥, 이거는 이 슬라이드 안에 정보가 앞에 것처럼 복잡하거나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 딱 보면은, 지금 나는 이거를 나름 여러분들이 보는 사람이 여기서 한번 웃어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넣은 거잖아. 그죠? 나름 유머 코드라고 넣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미리 이렇게 한꺼번에 다 제시를 하면은 재미가 없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이제 이런 거야. 이른바리가 범인이다. 이런 오류예요. 미리 답을 먼저 다 얘기를 해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누가 재밌어해? 긴장감이 확 떨어지지. 그래서 정보를 한꺼번에 다 보여주면은, 그러면은 복잡하기도 하고 재미도 없어요. 극적 긴장감 같은 게 하나도 없어. 그 똑같은 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은, 아인슈타인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동생의 이런 멘션을 하나 딱 보면은 참 웃기기도 하고. 앞에 거랑 극적 긴장감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정보를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할 거냐, 그 수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텍스트는 가급적 짧게, 핵심만, 되도록이면은. 그래서 강렬하잖아, 이렇게 쓰면은. 그리고 그림과 도식으로 이제 스토리를 구성하면 사실 제일 좋은데, 그 모범 사례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학원 세미나 때 김민식 PD, MBC에. 이 아저씨 그 강연 보신 분 알겠지만, 이 아저씨 슬라이드 대부분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냥 슬라이드 하나에 사진 하나. 이래놓고 막 이걸로 다 이야기를 풀어나가죠. 그죠? 이분은 일단 워낙 또 머리가 좋으신 분이라서 그 스토리가 다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다, 저 같으면 여기다가 막 뭘 써놓거나, 몇 월 며칠 날 조인성을 만났다, 이제 이런 식으로 쓸 텐데, 이분은 그걸 이제 다 기억을 하고 이제 얘기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거지. 딱 그냥 집중되잖아요, 그냥. 이야, 조인성하고 같이 사진을 찍어서 이제 굉장히 포커스가 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냥 사진의 연결만으로 스토리를 이어나갈 그게 이제 좋은 거야. 그래서 PD를 한 거겠죠. PD라는 게 사실 그거잖아. 영상으로 스토리를 만드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슬라이드를 만들려면 이제 이런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해본 게, 이제 예를 들어서 현대 물리학의 흐름을 이렇게, 참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왜 현대물리 강연을 하면서 이게 그 물리학 클래식 책을 내고 그 해설 강연을 몇 번 했었는데, 그거 하면서 어떻게 좀 한 큐에 이걸 책 내용을 설명할 수 없을까 해가지고 그린 그림인데,
이게 뜻하지 않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출판사 페이스북에다가 이거를 올려놨는데 그 출판사에서 올린 게시물 중에 조회수가 제일 많았던. 그러니까 도식을 잘 활용하면은 100마디 얘기를 도식 하나로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래도 글자는 써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죠? 그래도 글자는 꼭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써야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효과적으로 전달할 거냐 이 고민도 해야 되는데 특히 배색과 관련해서 뭔가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하냐면 테두리에다 색깔을 넣었죠. 요거하고 이거하고 다르죠? 뭐가 달라졌어요? 어? 테두리가 들어갔지? 박스에. 글상자에 테두리가 들어간 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달라졌어요? 그림자가 들어갔죠? 섀도우가 들어갔어요. 그럼 느낌이 다르죠? 느낌이 다릅니다. 근데 똑같은 거를 이렇게 하면 이것도 느낌이 달라요.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는 뭐예요? 밝은 바탕에 검은 글씨하고 검은 바탕에 밝은 글씨하고 그 차이죠. 어떤 게 더 잘 보여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왼쪽. 오른쪽. 반반쯤 되네. 야, 이것도 의외의 결과인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글자에다 음영을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글자에다가 글자 섀도우를 넣으면, 그리고 여기에 글자 섀도우를 넣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뭔가 다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눈에 들어옵니다. 얘보다 얘가 더 눈에 들어와요, 사실. 이쪽이.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슬라이드 같은 거 준비하면 어떻게 글자를 좀 더 선명하고 이쁘게 보여줄까. 그 연구를 하면서 제가 드라마를 자주 보니까 TV를 자주 보면서 TV에 나오는 자막들을 유심히 봐요. 그럼 TV의 자막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거 이제 뉴스 예능 프로인데. 그럼 뭔가 느낌이 오나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막을 처리하는 데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가장 눈에 잘 띄게 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방송사별로 뉴스 자막을 한번 보면은 이건 MBC. 이거는 그 올림픽 때 리프니츠카야를 인터뷰한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번에 세월호. 이건 KBS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SBS. 그 다음에 요거는 요즘 뜨고 있는 JTBC. 보면은 이거 세 개는 어두운 바탕에 흰 글씨를 썼죠. 그죠? SBS는 흰 바탕에 어두운 글자. 상대적으로. 근데 예전에는 SBS도 이런 식으로 쓴 적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 이건 비교적 최근에 이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영화 자막을 보면은 영화. 이건 무슨 영화예요? 응?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 그죠? 이그제비어가 젊었을 때. 이거 하고자. 요거는 무슨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소스코드. 어우, 역시 대단들 하시네. 영화 자막은 보통 흰 글씨입니다. 흰 글씨라서 여기 보면은 흰 백그라운드가 힐 때 잘 안 보여요. 근데 대부분 영화 자막이 어두운 글씨인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대부분이 흰 글씨예요. 왜냐하면 일단 그 자체가 어둡잖아, 극장이. 그리고 이렇게 스크린에 이렇게 프로젝터로 비치면은 이 주변이 어두워야 잘 보여요. 그래서 글자도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밝은 색이 가독성이 좋아요. 밝은 게. 근데 밝은 색을 쓰다 보면은 여기 이제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밝은 경우에는 이게 글자가 좀 혼동이 생기죠. 그래서 잘 보면은 이게 이렇게 음영이 있거나 이렇게 글자 테두리를 넣어요. 어두운 색으로.
그러면은 가독성이 훨씬 높아지죠. 여기 사실은 여기 방송자 자막도 보면은 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제 방송은 이 사람들이 시청률로 목숨 거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평소에 정보 전달을 어떤 식으로 하냐, 어떤 색깔을 쓰고, 어떤 폰트를 쓰고, JTBC는 지금 이 색깔이 굉장히 다르죠, 일단, 백그라운드가. 여기 파란색은 비슷한데, 이 파란색하고 이 파란색은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글자 폰트도 보면 조금 달라요. 여기서 쓴 거랑. 일단, 글자의 가로폭이 다르죠, 얘가.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나름 신경을 썼어요. JTBC에서 하는 사람이.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는데 다르다는 거 확실하잖아. 그러면 여기 익숙해졌던 사람 이거 보면은 뭔가 새롭다는 느낌은 들죠, 우선.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는데.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평소에도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들의 어쨌든 만드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니까 나의 취향에도 잘 맞아야 돼요, 일단은. 잘 맞아야 되고, 그리고 최대한 보는 사람의 가독성을 높여서 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평소에 좀 연구를 좀 하면 좋아요. 저는 제 경험상 가독성을 높이는 조합은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 밝은색 글자고 어두운 배경이고 글자의 테두리나 음영이 들어가면 그런 비교적 또렷하게. 예. 그래서 아까 밝은색에 검은 글씨가 한 반 정도 손을 드셔가지고 저는 그게 이제 기대 안 했던 건데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를 안 했다기보다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밝은색에 검은 글씨도 그러니까 뭐 가독성이 아주 떨어지진 않지만 특히 이제 제 경험을 봤을 땐 특히 내용을 강조하거나 할 때는 그러니까 이런 조합을 제가 이제 많이 쓰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이제 꼭 교과서적으로 텍스트적인 의미에 맞다 틀리다 이제 이런 게 아니고 저의 경험에 의한 제안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발표는 쇼입니다. 쇼를 하셔야 돼. 그래야 사람들한테 진짜 각인이 됩니다. 내가 발표를 하는 게 진짜 내가 뭐 한 20분 쇼를 준비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면 그러면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고 보는 사람도 즐겁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어쨌든 앞으로 피할 수 없는 거잖아. 글을 쓰고 뭐 발표라고 이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왕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서서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 누차 얘기하지만 학생은 책임을 지는 신분이 아니고 실패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지금 실패를 많이 해야 나중에 사회 나가서 실패를 안 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무조건 들이대고 열심히 쇼를 하고 자기의 한 120%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좀 하시길 바라면서 제 강의 요약문 쓰도록 하겠습니다.